강남에 어지간한 아파트가 지금 30억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경기를 안 탄다? 그게 뭐 독야 청청이다? 그거는 또 다른 억척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개사 한번 가보세요. 배짱 매물이 많다고요. 그 덜컥 사면 호구됩니다. 너도 나도 집 살 때가 대부분이 상투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끝났다. 그럴 때 집을 사셔야 되는 거지. 유튜브에서 이제 끝났다 그럴 때 집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를 때 같이 사고요. 내릴 때 같이 팔려고 그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정부가 약간은 좀 속도 조절에 좀 나섰다. 시장에 좀 개입하고 나섰다. 이렇게도 저거는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88 대책이라고 아시죠? 그게 이제 공급 확대 대책이죠. 또 하나는 이제 빌라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는 이제 뭐 그린벨트 서울 이제 인근의 그린벨트 흘러서 한 8만 가구 아파트를 뭐 짓겠다든지 아니면은 빌라 사면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뭐 이렇게 좀 깎아줄 테니까 그리고 중소형 빌라나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 사면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해주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약간 아파트로 쏠리는 어떤 수요를 비아파트적으로 분산하는 어떤 그런 취지를 이제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전부 다 아파트만 살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다들 빌라를 겁을 내니까 그러면은 아파트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쏠리는 어떤 그런 수요를 빌라 쪽으로 좀 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때요? 아파트 시장도 조금은 진정이 될 수도 있고 빌라 쪽도 좀 정상화되는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88 대책 그 자체보다는 그 즈음에서 나온 대출 어떻게 보면은 문턱 올리기 혹은 대출 옥죄기 혹은 대출 규제가 아마 시장에 훨씬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공급 대책은 어때요? 항상 조금 이렇게 템포가 늦잖아요, 그죠? 아파트 지으려면은 시간 한참 걸리는 거잖아요. 빌라 지으려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수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변적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변덕을 부리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거의 다 수요자들의 변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수요자들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이제 9월 들어가면 이제 3분기 말, 곧 4분기가 될 텐데 올 연말까지 가장 큰 변수는 큰 틀로 보면은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올 연말까지는 오히려 정부 정책이 더 파워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리는 가계 대출 문턱 올리기하고 맞물려 있는데 주택시장을 연구를 해보면요. 수도권과 지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이게 하나의 투자 상품화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방은 실수요 성격이 이제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집을 살 때 대부분이 대출을 쓰죠. 지방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집값이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서울 수도권보다는 좀 덜 내죠. 그러면은 대출의 문턱을 높이면은 어느 쪽에 영향을 먼저 받겠습니까? 수도권이 영향을 받죠. 지방은 뭐예요? 집값이 싸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지방은 오히려 기준금리나 이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9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시속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대출 옥죄기. 이게 보면은 DSR 스트레스 2단계를 도입한다든지 또 뭐예요?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버팀목 대출 금리를 좀 올렸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일부 좀 지금 제동이 좀 걸리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기가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약간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공급을 조금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인하되는 거하고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거하고 수도권에서는 특히 서울시장에는 어느 게 더 민감하게 움직였겠습니까? 아까 제가 금리 인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출 규제는 뭐예요? 이제 와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보실 때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인 전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변수를 너무 도식적으로 그걸 해석하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항상 맥락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항상 그 해석을 해야 되는, 이른바 약간 균형추를 어떻게 가질까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드리면은 금리가 만약에 인하되더라도 지방하고 비아파트 쪽은 영향을 주겠지만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신고점을 돌파한 서울의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은 금리 인하 혜택보다는 오히려 저는 가계대출 쪽에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들이 사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거는 저는 약간의 억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가 시장도 두 개가 있어요. 초고가 시장,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하이엔드 어떤 주택을 사는 거는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건 영향을 덜 받는데, 지금 고가 주택, 지금 30억, 40억짜리 아니 50억짜리도 저는 고가 주택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죠? 반포에 지금 벌써 국민주택 규모가 50억을 넘었잖아요. 강남에 어지간한 아파트가 지금 30억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경기를 안 탄다? 그게 독야 청청이다? 그거는 또 다른 억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조금은 이렇게 옥죄기를 하면은 갑자기 이제 이게 가격이 툭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기대심도 있고 또 공급이 갑자기 던드러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변화는 수요 변화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약간 그런 벌써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시장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아마 오름세가 조금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게 좀 심해지면은 아마 가는 숨고르기 양상, 하락까지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런 좀 약간 모양새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서울의 핵심 지역을 이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아파트가 올랐거든요. 작년에 10%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벌써 한 4.5% 정도 올랐죠. 상반기까지.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15%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 고점을 찍은 아파트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잠재 매수자와 집주인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주인은 뭐예요?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내 가격에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내 뭐예요? 집의 평가 가액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좋죠 자기 집값 올랐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집을 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집을 더 비싸게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 비싸게 사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싸게 사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심리적 그 상태를 옆에서 지켜보면은 지금 시세가 10,000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이거 언제 샀냐? 5,000원대 샀어. 아니 7,000원대 샀어. 그럼 이게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전혀 이 심리적인 요동이 없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켜봐요. 왜냐하면 나한테 당장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버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많은 근처에 사면요, 이게 일일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막 10,000원짜리에서 갑자기 9,800원으로 떨어지면 이게 약간은 특히 심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면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격 매수는 저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개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뭐 호가가 1억, 2억씩 올라와 있어요. 배짱 매물이 많다고요. 그 들컥사면 호구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조금은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방송을 MZ세대 분들이 많이 들으시죠. MZ세대 분들은 굉장히 당군 이래 가장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죠. 그런데 제가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군집행동, 이게 무리짓기, 떼짓기 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윗세대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MZ세대들이 기본적으로 SNS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또 자기 그 동료들과 끊임없이 좀 이게 비교하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이제 그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압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 말하자면 이제 포모 증후군을 좀 심하게 겪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집을 사면은 내가 안 사면은 자꾸 뒤떨어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친구가 막 집 사러 막 돌아다니면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너도 나도 집 살 때가 대부분 상투인 경우가 많았어요. 작년 8월, 그다음 2021년에 무려 103만 명이 집을 샀을 때, 그때 친구가 집 살 때 따라 산 분들이 많거든요. 영끌 매수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친구가 보통 보면은 지게 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친구가 장에 가면은 뭐 지게 지고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떨 때는 이게 무리짓기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이 무리짓기가 강하게 나타났을 때는 거의 아마 과열기 때 나타난 경우가 많다. 비성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외롭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지 친구 따라 이렇게 과열기 때 사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다. 특히 MZ세대 분들은 조금은 역발상 같은 것도 더 필요한 것 같고 친구가 있잖아요. 이제 끝났다. 그럴 때 집을 사셔야 되는 거지. 유튜브에서 이제 끝났다 그럴 때 집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오를 때 같이 사고요. 내릴 때 같이 팔려고 그래요. 강한 어떤 군집 행동 이런 게 나타나는데 뭐 제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도 뭐 그렇게 보잘것없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내 자신을 한번 되짚어보자. 뭐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좀 반성적 사유를 통해서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대처하는 어떤 그런 지혜를 찾자는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